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신대학교 학생들. 자, 드디어 6주차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이크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의 지향 특성을 저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찰해 보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이크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실험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마이크의 지향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제가 이걸 45도 간격으로 이동을 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무지향성 마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옴니 디렉션이라고 하고 있는 무지향성 마이크, 이걸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무지향성은 모든 위치에서 소리가 균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정말 균일하게 들어가는지 저희가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C414 마이크 XL2 버전의 무지향성 마이크로 지금 0도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0도라고 말합니다. 0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현재 0도이며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0도에서 듣는 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저는 4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약 45도 위치에 서 있고 이 위치에서 C414 XL2 버전 마이크를 실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414 XL2 버전 마이크입니다. 자, 이번엔 90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90도 옴니 디렉셔널 무지향성 상태이며 현재 무지향성 마이크로 세팅이 되어 있고 현재 각도는 90도의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각도가 옆으로 간다 해도 보통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예. 다음 또 45도 이동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무지향성 마이크 상태이며 현재 지향 각도는 지향 패턴은 옴니 디렉셔널입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음 이제 180도 완전 뒤로 제가 온 상태고요. 완전 뒷면에서 현재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414 마이크 XL2 버전 지금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또 이동했습니다. 45도 더 이동을 해서 22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414 옴니 디렉셔널 마이크 지금 C414 22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270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270도 위치에 서 있고 C414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31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C414 마이크 XL2 버전 무지향성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럼 다시 0도 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414 마이크 XL2 버전 현재 0도 위치에 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보시다시피 현재 제가 지금 테스트해드린 이 C414 마이크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0도나 뭐 이렇게 180도나 270도나 뭐 360도나 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지향성 마이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이제 마이크 패턴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리를 잡기 좋겠죠. 또 다른 패턴으로 이제 저희가 또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 우리가 하트 쉐입이라고 하는 이 하트 쉐입 있죠? 이 하트 쉐입을 가지고 해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면은 잘 들리고 뒷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앞면의 옆쪽까지도 살짝 커버가 돼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간단한 테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다시 한번 움직여서 단일 지향성으로 맞춰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단일 지향성 지향 패턴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단일 지향성 마이크 패턴 AKG C414 XL2 버전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45도로 이동했습니다. 45도로 이동한 상태이며 C414 마이크 XL2 버전 단일 지향성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음 90도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90도형 상태이며 C414 마이크 단일 지향성 XL2 버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다음은 C414 마이크 90도에서 이제 135도가 되겠죠. 13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세팅은 지금 제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저는 지금
C414 마이크의 180도 바로 뒷면에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좀 더 제가 질러야 들어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게 180도 위치고요. 자, 다음. 네, 22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225도 위치에 서 있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마이크는 C414 마이크 XL2 버전 마이크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C414 마이크 270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위치가 270도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는 마이크는 C414의 XL2 같은 버전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고 현재 약 315도인가요? 325도인가요? 325도 위치겠죠? 32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315도 같은데요. 예.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고 계속 C414 마이크 단일 지향성 마이크 패턴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들으신 게 바로 단일 지향성 마이크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단일 지향성 마이크 패턴 재밌죠? 네. 뒤에는 잘 안 들리고 정면은 잘 들리는 이런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단일 지향성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공연 시 대부분의 마이크가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단순합니다. 바로 뒷면에 모니터 스피커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피드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다이내믹 마이크들은 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이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쓰는데 피드백이 걸리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러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걸리는구나라는 거를 언젠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걸 실험해 볼 거냐면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지향성 마이크를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양지향성 마이크는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양지향성 패턴으로 이걸 바꿔보도록 할게요. 양지향성 마이크는 팔자, A-shape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디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지향성, 양쪽에서만 들려야겠죠? 자, 저는 지금 정면에 다시 서 있습니다. 정면에 소리 잘 들리시나요?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AKG 마이크 C414 XL2 버전의 양지향성 형태의 0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45도 이동한 상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양지향성 마이크 지금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자, 90도 이동해 볼게요. 90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C414 마이크 XL2 버전 AKG4의 C414 마이크로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팔자 쉐입, 바이디렉셔널 쉐입이며 현재 위치는 90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 135도로 이동했습니다. 135도 위치에 있고 이 위치에서 듣는 소리는 C414 마이크 양지향성 마이크의 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지금 180도 위치 완전 뒷면에 서 있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겠죠? 네, 지금 양쪽이 다 똑같이 들리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100% 똑같진 않을 겁니다. 들리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양지향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22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마이크는 C414 마이크 XL2 버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270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현재 270도 위치에 서 있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마이크는 C414의 XL2 버전 마이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양쪽이 잘 안 들리실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각도. 네, 315도 위치가 되겠죠. 315도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414 AKG XL2 버전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여러분 들으시는 마이크는 AKG C414 마이크입니다. 예, 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AKG C414 마이크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이고 현재 위치는 양지향성에서 다시 0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양지향성 마이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지향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양쪽 마이크의 양쪽이 똑같죠. 이거 앞뒤가 똑같은 이러죠. 여기도 좌우도 똑같죠. 이렇게 양쪽과 좌우가 똑같은 이런 느낌으로 듣는 게 바로 이 C414 마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지향성 마이크. 이런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제가 다음으로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면 이번에는 근접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게요. 마이크가 가까워지면은 베이스가 부스트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근접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멀리 떨어진 데부터 제가 한 발짝씩 이동하면서 소리를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근접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 패턴을 단일 지향성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단일 지향성으로 바꿔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단일 지향성 마이크에서 제가 약 한 뭐 2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m 정도 떨어진 공간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 지금 AKG4의 C414 마이크 약 2m 간격한 공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2m 정도 되겠죠? 위치에 있고 지금 들으시는 소리가 C414 마이크 소리입니다. 한 발짝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 발짝 이동한 상태고 현재 C414 마이크 근접 효과를 테스트 중입니다. 근접 효과 어떻게 나올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다음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C414 마이크랑 약 한 50cm 정도 거리에 있고 현재 들으시는 마이크는 C414 마이크의 단일 지향성 폴라 패턴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으로 C414 마이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가 있습니다. 현재 C414 제가 좀 큰 소리를 내기가 부담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지금 근접 효과가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겠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음으로 자, 요게 바로 이제 근접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가까워질수록 베이스가 증가되죠. 올라가는 이게 바로 이제 C414 마이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를 무지향성으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향 패턴마다 근접 효과가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무지향성으로 바꿔봐서 근접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폴라 패턴을 무지향성으로 바꿔주고요. 무지향성 상태에서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같은 방법 먼저 가장 떨어진 2m 위치에서 대략 2m 위치에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무지향성 상태에서 근접 효과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지향성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무지향성 마이크 현재 한 발짝 더 가까이 와서 약 거리가 한 1.5m 정도로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근접 효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무지향성 마이크로 근접 효과를 실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지향 패턴은 무지향성입니다. 하나, 둘, 셋. 네, 현재 지향 패턴은 무지향성으로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접 효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접 효과. 가까이 갈수록 베이스가 팁업이 되는 현상인데 이게 무지향성 마이크는 좀 다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여러분들이 레코딩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마이크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녹음이 쉬워집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의 그 거리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면은 이제 이 거리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할 때 서로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음악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만들어둔 이 파일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2m 정도 떨어졌던 거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 지금 AKG4의 C414 마이크 약 2m 간격한 공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2m 정도 되겠죠? 네, 이게 한 2m 정도 되라고 했죠. 자, 2m 되는 것들 잠깐 여기다 컷을 하고 잠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리고 한 발짝 이동한 상태고 현재 C414 마이크 근접 효과를 테스트 중입니다. 네, 근접 효과를 보고 있던 여기 부분 있죠? 여기도 제가 잘라서 일단 보겠습니다. 한 발짝 이동한 상태고 현재 C414 마이크 근접 효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음 것도 볼까요? 자, 현재 C414 마이크랑 약 한 50cm 정도 거리에 있고 현재 네, 여기가 50cm고 여기 아무래도 이제 제일 가까웠던 그게 4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서 제가 이거에 대한 개인 값을 제가 이거를 똑같이 맞춰볼게요. 이거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눈찜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찜작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비슷한 레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슷한 레벨을 만들어 보고 자, 여기는 이제 자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르고 네, 여기를 가지고 제가 잠깐 이거 들어보면서 우리가 좀 거리감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가까이서 써야 되는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 지금 AKG4의 C414 마이크 약 2m 간격한 공간에 떨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여기 2m 간격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확한 어떤 그 발음보다는 공간의 거리감이 좀 더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들어볼게요. 한 발짝 이동한 상태고 현재 C414 마이크 근접 효과를 테스트 중입니다. 근접 효과 어떻게 나올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음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들어보고 알겠지만 점점 우리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명확해지면서 거리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레코딩이나 이 오디오 엔지니어링에서 마이크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부터 들어볼게요.
현재 C414 마이크랑 약 한 50cm 정도 거리에 있고 현재 들으시는 마이크는 C414 마이크의 단열 지향성 폴라 패턴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게 굉장히 편하게 들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 얘기할 때 뭐 대충 50cm에서 한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 어떤 이 마이크 매뉴얼을 보면은 항상 45cm를 지켜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게 편안한 그 거리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번 아예 가까운 걸 가볼게요. 가까운 거 이건 저기 한 15cm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C414 마이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가 있습니다. 현재 C414 제가 좀 큰 소리를 내기가 부담될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지금 근접 효과가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의 소리가 가까이 되면서 우리가 마치 귀에 대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어떤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이크에 대한 거리감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멀어도 안 되겠죠? 너무 가까우면 또 이게 이렇게 막 되게 징그럽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이크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마이킹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듣기 편한 위치, 내가 듣기 편한 위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의 거리감이라는 걸 보시면서 마이크에 내가 떨어져 있을 때 멀리 들리는 이 공간적인 느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만 우리가 녹음하게 되면은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실 때는 그런 공간감도 충분히 살리고 어떤 그 거리감도 이제 있어야겠죠. 뭐 두개 같은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총 실험을 해봤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 지향 패턴에 대한 실험을 해봤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근접 효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녹음한 이 근접 효과를 가지고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리감에 대한 걸 세 가지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자, 보시다시피 마이크는 이렇게 쓰면 쓸수록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입에 대고 부는 이렇게 말하는 이런 노래하는 그런 마이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의 마이크가 또 나오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나에게 꼭 맞는 마이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마이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 1교시 저희가 이제 실험 짧게 해봤는데 마치고 제 2교시에는 이어서 이제 드디어 콘솔 믹싱 콘솔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교시에 뵐게요. 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는 이제 믹싱 콘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믹싱 콘솔, 잘 아시죠? 근데 가장 저희 엔지니어들의 어떻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음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조작하는 버튼이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장비입니다. 자, 여기 다양한 장비가 있죠. 뭐 디지털 있고, 아날로그도 있고, 라이브도 있고, 레코딩도 있고. 뭐 방송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콘솔들이 있는데 이런 게 많은 건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쓰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한 가지 콘솔만 잘 파면은 다른 콘솔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은 그 기본 기능이 이제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보니까 그 제가 어떤 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락방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는 제가 이제 원하는 그 콘솔이 있더라고요. 아날로그로 된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알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 그와 가장 비슷한 콘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요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자, 이렇게 생겼죠? 이건 SSL Solid State Logic이라는 콘솔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다양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콘솔은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은 우선 아날로그 콘솔과 디지털 콘솔 두 가지 뭐 당연히 다르겠죠. 뭐 디지털은 뭔가 있겠고 아날로그가 뭐 이렇게 있겠고 할 겁니다. 자, 이 다양한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아날로그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다들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자기는 디지털이 좋다, 아날로그가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가 아날로그를 모르면 디지털을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날로그 콘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라이브 콘솔이 있고 레코딩 콘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 좀 이렇게 거의 같지만 미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콘솔은 바로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순발력을 위해서 이제 라이브 콘솔인지도 있겠고, 또 레코딩 콘솔은 아무래도 정확하고 깨끗한 음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주자의 그런 실현하는 상태를 잘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렇게 특색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스와 레코딩 룸 간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레코딩 콘솔과 라이브 콘솔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라이브 콘솔은 아날로그를 좀 많이 쓰고 레코딩은 디지털 써도 뭐 무관하다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 콘솔을 더 좀 좋아하는 그런 좀 그렇고요. 그리고 라이브에는 꼭 저는 아날로그를 가급적이면 쓰라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이브 상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한 장면에 보여 있으면 우리가 조절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 레이어로 돼 있으면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웬간하면은 이제 아날로그 콘솔은 라이브에서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인라인 콘솔과 스플릿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녹음 방식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가, 모니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콘솔이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특히 이제 실험과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를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믹싱 콘솔 어떻게 쓰는지. 그런데 막상 가르치고 나면은 내가 이걸 왜 배웠지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이 레코딩을 하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집에서 홈 레코딩 하게 된다면 이 기본적인 컨셉을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이렇게 좋은 소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이번 학기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콘솔 하나는 제대로 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네, 근데 콘솔이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노 콘솔 시스템. 네, 요것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콘솔이 없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쓰고 있는 UAD, 이 UAD에 이 여기도 콘솔이 있습니다. 전 지금 제 룸에는 콘솔이 없거든요. 근데 이 콘솔이 모든 걸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콘솔의 모든 기능이 똑같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마이크 프리 기능이 있고요. 여기다 이퀄라이저 넣을 수가 있고, 억스 샌드, 억스 포스트가 다 있고요. 마스터 페이더가 있고, 마스터 섹션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콘솔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콘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다음 그림 보면 이제 콘솔의 주요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소스를 받게 됩니다. 뭐 드럼 소리도 받게 되고, 피아노도 이제 우리가 막 칩니다. 띵까띵까 치고요. 드럼도 우둥둥 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래도 막 하게 되죠. 이 하는 소스들을 우리가 이거를 이 콘솔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돼서 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이걸 분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분배 중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헤드폰. 여러분이 듣는 거겠죠. 헤드폰 들어서 큐 믹스. 이 헤드폰은 내가 듣는 헤드폰도 있지만은 연주자들이 듣는 헤드폰도 있을 수 있겠죠. 각 연주자 한 명씩 듣는 이 헤드폰, 어떻게든지 이 소리를 받아서 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 소리를 이제 스피커로 듣는, 모니터 스피커로 또 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역시도 받아서 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시그널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 소리가 역시 DAW, 여러분들 너를 들어가서 프로툴스라든지 로직, 뭐 루나, 뭐 이런 다양한 이런 DAW로 이제 소리가 보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콘솔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 이렇게 바로 우리가 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DAW 기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자리를 꿰차고 있지만은, 이 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역시도 콘솔의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솔의 기본 컨셉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녹음을 하거나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콘솔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콘솔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자, 콘솔은 첫 번째는 커맨드 센터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명령을 하고 연주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소리를 어떻게 다룰지 모든 걸 다 다루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킥 소리, 뭐 좌로 가, 뭐
베이스 소리 좀 더 키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조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커맨드 센터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Q를 주면서 Q라는 건 모니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주자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어떻게 해라고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소리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커맨드 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커맨드 센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커맨드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게임에서.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SCB도 만들고 배락도 만들고 그래야지만 뭐 마린도 만들고 해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도 이 콘솔의 기능은 바로 이 커맨드 센터의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서 명령을 내리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마이크 프리앰프 기능과 라인 인풋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마이크 프리앰프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배웠던 마이크 프리앰프 그 기능이 이 전체의 모든 콘솔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개별적으로 들어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마이크 프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이크 한두 개만 있는 상태에서 뭐 드럼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개별적인 소리로 받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드럼 트랙 한 10개, 뭐 8개에서 10개 이상은 돼야지 이제 좋은 소리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프리앰프, 마이크를 여러 개 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또한 라인 인풋 라인 인풋과 마이크 인풋은 이제 좀 레벨이 좀 다릅니다. 라인은 아무래도 전기적인 레벨이고 마이크는 우리가 이제 증폭이 필요한 라인이 신우기 때문에 라인 인풋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떤 우리가 아이팟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MP3 파일을 듣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연결한다거나 신디사이저를 연결한다거나 뭐 MPC 같은 이런 전자드럼을 연결한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라인 입력으로 이제 주로 받게 되거든요. 이런 두 가지 마이크 입력과 라인 입력. 또한 외부의 프리앰프, 특히 여기서 이제 SSL인데 나는 SSL 프리앰프 말고 API 프리앰프를 쓰고 싶다.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신호를 라인 인풋으로 받아야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게 콘솔의 주요 기능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시그널 프로세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그널 프로세스는 믹싱, 그래서 페이더, 펜, EQ 이런 거를 하게 되면서 이 신호를 바꾸는 거죠. 볼륨을 바꾸고 좌우의 위치를 바꾸고 음의 높낮이 어떻게 보면 또 색깔도 바꿔주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펙트 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외부의 리버브라든지 딜레이 같은 그런 시공간계 이펙트로 보낼 수 있는 시그널 프로세스 기능이 되고요. 또한 인서트 단이나 다이내믹 단을 이용하여서 일종의 이 다이내믹을 조절할 수 있는 컴프레서, 게이트, 익스펜더, 리미터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붙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외부에서 쓸 경우에는 이제 인서트 단자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제 중요한 콘솔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시그널 프로세스의 기능이 있고요. 자, 다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시그널 루팅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억스센드 아까 말한 대로요.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다이렉트 아웃, 레코딩을 위해서 개별 찬양을 보낸다거나 버스 아웃, 레코딩을 위해서 여러 개 버스를 태워서 이제 레코딩을 한다거나 컨트롤룸 아웃, 컨트롤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메인 아웃, 투 트랙 아웃을 해서 뭐 마스터링을 위해서 믹스 다운을 한다거나 얼터 아웃을 통해서 뭐 보조의 어떤 뭐 유튜브 방송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바로 콘솔의 주요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뭐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나온 기능인데 콘솔에다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장착을 시켜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게 베링거의 X32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거는 딱 연결한 즉시 그냥 32채널 한 번에 받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또 콘솔의 주요 기능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맥키 콘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콘솔들 또 아니면 아날로그 콘솔에다가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보드를 박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콘솔의 주요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콘솔에는 항상 그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이름이 신기하게 그 이름 속에는 이 콘솔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답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를 볼게요. 자, 이거는 마이다스 M30이라는 제품이죠. M32. 왜 30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안에 바로 마이다스 프리앰프가 32개, 다시 말해서 우리는 32개의 인풋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콘솔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바로 32라는 이름을 우리 붙이게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야마하의 MG20XU라는 게 있습니다. XU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름을 잠깐 보게 되면 MG 믹싱 이게 믹스가 되겠죠. 믹성 기어 이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이라는 거는 20채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요게 바로 20개의 인풋이 보이죠. 20개 인풋이 있고 또한 X는 보통 이제 FX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 안에 바로 이 이펙터 단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U는 뭘까요?
네, U는 바로 USB 포트, 다시 말해서 USB를 이용해 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도 한다라는 그런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MG라는 이 MG 시리즈는 20개의 채널 이펙터가 있고 우리는 USB도 한다 해가지고 이런 이름에 바로 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콘솔의 이름을 보시면 이런 것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콘솔을 쓰는 게 과연 좋은지,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 강의를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막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걸 모르시면은 이제 우리 배우면서도 알아가면 되고, 또한 정말 모르겠다. 그럼 이제 제 이 영상을 한 10번만 보세요. 앞으로 쭉 해서 10번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아예 그냥 자다가도 제 목소리가 생각이 날 정도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스텝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쓰는 콘솔은 과연 무엇이 좋을지, 어떤 걸 내가 먼저 사용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제가 한 가지 그림인데 이 밥 아저씨죠. 흔히 뭐 참 쉽죠 라는 아저씨라고 알고 있죠. 바블로스 아저씨인데, 바블로스 맞나요? 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밥 아저씨라고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Everyone can draw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 15분 만에 아주 대단한 명작들을 그리는데 뭐 이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러한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아주 이런 거 25분 만에 15분 만에 촉촉촉 그리시는 그런 모든 거를 바로 이 2인치 붓 하나와 이런 이 물감을 가지고만 이렇게 하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저 심심할 때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기본기만 알면은 누구나 다 사운드를 쉽게 만질 수 있겠다라는 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근데 해보니까 그래 도전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인치 붓 사가지고 해봤습니다. 망했죠. 근데 망했는데 뭐를 느끼냐면은 꾸준히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언젠간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콘솔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음향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은 연마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엔지니어링은 말 기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마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 스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콘솔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100% 아날로그를 지향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든지 뭐 우리가 아날로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날로그의 좋은 점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테이프나 LP처럼 따뜻함이 있고 직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안에는 각 모든 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긁어가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이 안 자성 역시도 이 자기가 어떤 정확한 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디지털처럼 영과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직관적으로 보고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의 가장 장점이거든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콘솔도 복잡하게 레이어로 된 디지털보다는 하나의 층으로 된 이 아날로그 장비가 훨씬 더 처음에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첫 번째 콘솔 여러분 선택하실 때는 우선은 아날로그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 콘솔 보이시죠? 모든 게 다 한 면에 있죠. 한 면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조작을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X32 같은 이러한 콘솔을 보게 되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전체를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요. 이 선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다가 갑자기 여기 있는 걸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생각에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조절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할 때 이걸 누르고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누르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딱 하나 골라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는 아날로그 콘솔이 훨씬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층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이 뒤에 숨어 있는 수백 개의 레이어를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소리도 좋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보다는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날로그 콘솔을 먼저 쓸 것을 강력하게 아주 추천을 합니다. 아날로그 쓰시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바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야겠죠. 어려우면 쓰기 싫어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사운드면 굉장히 좀 좋은 소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억할 것은 두 가지 콘솔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는 이제 베링저의 이제 1604라는 믹서입니다. 베링거에서 나온 거죠. 베링거라고 보통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 베링거 콘솔에
뭐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장비가 많고 화려해 보여요. 자, 잠깐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면 여기 이제 FX도 있고 뭐 메인 아웃도 있고 마이크 프리도 있고 보니까 뭐 억스도 있고 뭐 밴드 EQ도 있고 뭐 다양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파이어와이어로 소리도 나간다고 하고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거는 딱 봤을 때 소리 자체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이 베링저의 어떻게 보면 이 오닉스 아무리 좋은 프리앰프로 자랑하지만 저희가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베링거 사운드야라고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처음에 쓰기에 좋은 그런 믹서라고 하기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보게 되면 아까 봤던 MG XU 시리즈를 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지만은 어딘가 뭔가 좀 필요한 한 가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레코딩용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레코딩 쓸 때 필요한 뭐 다이렉트 아웃이라든지 이런 단자가 필요한데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인서트 단자가 뭐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뭐 컴프레서는 여기 있다라고 하지만 이 음질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방법은 쉽지만 두 콘솔 전부 다 프로페셔널 그런 사운드나 그런 음질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딱 반대 없죠. 예, 다시 말해서 인서트 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콘솔은 모든 걸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건 단순한 콘솔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해했을 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솔을 저는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콘솔도 베스트셀러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좋은 콘솔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소리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소리. 우리는 이제 좋은 소리를 원합니다. 답답한 소리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리를 봤을 때 좀 프로페셔널하고 했을 때 정말 이거는 녹음에도 좋고 라이브에도 좋다 이런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은 거 제가 좀 전 실수로 지금 켰는데요. 바로 가장 좋은 콘솔은 뭘까 생각해봤더니 바로 맥키의 1604 VLG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가격이 한 제 생각에는 중고로 구입하면 2, 30만 원대면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구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채널 한두 개 정도 이제 우리가 연습용 교육용으로 쓰기는 굉장히 좋은 콘솔이 1604 VLG 시리즈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뭐 저랑 이제 승일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1학년 학생인 뭐 이제 콘솔 하나 좀 가져오겠다 맥키 거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져오게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다행히 또 우리가 이제 맥키 시리즈가 저희 그 다락방에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슷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VLG 시리즈 요거 아니지만은 맥키 콘솔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첫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키 VLG 시리즈를 잠깐 먼저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버전이 업이 된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큰 기능은 똑같고 뭐 소리는 좀 더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그런 맥키 사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맥키를 처음 쓴 게 2000년인가 그랬는데요. 이거를 작년까지 썼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맥키 1604와의 어떤 인연이 아주 굉장히 길고 난 언제 16 채널을 넘어가 보나 하면서 써봤는데 하여간 제가 늘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맥키 시리즈는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콘솔에 대한 모든 그 철학과 콘솔에 대한 이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이런 게 아주 그냥 전부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콘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진짜 다른 콘솔은 이해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거를 좀 이해하길 바라고요. 딱 보시다시피 이 콘솔은 100% 아날로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딱 봐도 어디 봐도 디지털이 없습니다. 이런 건 디지털 아닙니까? LED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그널의 흐름은 전부 다 아날로그를 쓰고 있고요. 사용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딱 봐더라도 버튼이 그렇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게 왜 쉽냐면은 우리가 이걸 한 채널 스트림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16개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겠죠? 그리고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콘솔은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콘솔을 배울 수가 있고 이 VLG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VLG 시리즈 중에서 이제 맥키 3208, 뭐 2408 이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사운드 아트라는 잡지에서 그때 아마 김원준 가수인 것 같아요. 김원준 씨의 작업을 3208이랑 2408 이용해 가지고 녹음하는 그런 것들을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건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쓸 만큼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게 이걸 이용하면 내가 콘솔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잠시 맥키 1604 VLG 시리즈 약간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요 특징, 피처를 약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16개의 아주 그냥 부티크 퀄리티 오닉스 마이크 앰프 프리가 16개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이크를 최대 16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드럼 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드럼 레코딩 하는 거 문제 없고 뭐 엔간한 그런 스몰 밴드 뭐 레코딩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미국의 재즈 클럽 라이스라고 있는데요. 지금은 문 닫았지만은 제가 일했을 때 거기서 제가 빅밴드 공연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엔지니어를 했던 거네요. 제가 이제 공연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제가 일했던 거는 그 사운드 엔지니어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 썼을 때도 그때는 그 사운드 크래프트 거를 썼는데 그때도 저희가 썼을 때 이 채널이 16개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채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6개의 라인 인풋 아까 설명했었죠. 이런 게 있고 또 좋은 게 바로 16개의 인서트 단자가 있다는 겁니다. 인서트 단자가 있으면은 확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서트 단자가 16개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 개 내가 확장을 할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3밴드 EQ가 있습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어서 하이, 미들, 로우 대역을 내가 이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한 18데시벨, 옥타브당 18데시벨로 이제 깎아주는 75Hz 로우 컷 필터가 각 채널마다 다 있고요. 또한 6개의 억스 샌즈가 있습니다. 웬간한 거는 이제 억스가 4개밖에 없는데 이 작은 사이즈에 억스를 6개나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뭐 4개 2개는 약간 가변적이기 때문에 4개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6개를 루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콘솔에 비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7번째로는 8개의 다이렉트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8개의 다이렉트 아웃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처음에 콘솔을 배울 때 배우는 스플릿 콘솔과 인라인 콘솔까지도 모두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또한 4개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4개의 그룹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룹 레코딩, 버스 레코딩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걸 통해서 다양한 루팅도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맥키 1604 시리즈의 어떤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좀 뒷면을 계속 볼게요. 자, 확대해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뭐 이 3밴드 이퀄라이저가 보이죠. 하이, 미드, 로우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4개의 버스, 메인 아웃. 또한 여기서 보면 테이프 아웃, 뭐 컨트롤룸 아웃도 있죠. 다시 말해서 이거 레코딩 콘솔로서도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억스 자체가 1, 2, 3, 4, 5, 6 예, 5, 6이 이제 아래에 붙어 있죠. 3, 4와 5, 6이 같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 거 볼 수가 있고요. 16개의 마이크 프리가 보입니다. 자, 뒷면을 잠깐 보게 되면 뒷면 역시도 이 다이렉트 아웃이 8개가 있고요. 인서트가 채널별로 다 있죠. 16개나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억스 샌드 6개, 구멍이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스테레오 리턴 총 LR로 8개까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24채널로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서브 그룹 아웃도 별도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컨트롤 마운트, 그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 트랙 인, 투 트랙 아웃, 우리가 알고 있는 언밸런스 아웃 역시도 인아웃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메인 아웃의 인서트뿐만 아니라 모노 아웃까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텀 파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컨덴서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DI 박스를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파워 버튼이 있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 PSU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유닛 부분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뒷면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크게 4개 파트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번이 채널 스트립부 예, 이걸 다 볼까요? 1번 채널 스트립 부분 그리고 억스 섹션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모니터 부분 내가 이제 모니터에 관련된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마스터 페이더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채널 스트립 부분부터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되는 시간만큼 일단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 번에 다 쭉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이게 너무 양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채널 스트립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제가 늘 말하지만 한 개를 알면 16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잘 파면 됩니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한 개만 잘 이해하고 가볼게요. 자, 모든 콘솔은 채널 스트립은 기본에 3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풋 섹션이 있고 아웃풋 섹션이 있고 모니터 섹션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소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억스를 주는 부분. 자, 이 EQ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인풋 섹션에서 내가 소리를 바꾸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가는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풋, 억스, EQ,
마스터 아웃. 이렇게 일단 네 가지로 또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인풋 부분, 이 게인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콘솔에서 이제 게인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게인 파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보일 겁니다. 이 유니티 게인이라는 건데, 이 볼드체로 된 거랑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볼드하지 않은 이렇게 일반적인 서체로 된 게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우선은 이 볼드체로 된 거는 마이크 입력에 대한 게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다시 말해서 들어오는 거를 바로 받아주는 그 레벨부터 최대로 60dB까지 증가되는 그 레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U 같은 경우는 이건 라인 입력에 대한 게인인데, 이 콘솔을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패드 스위치가 없습니다. 근데 패드 스위치가 없는데 패드 스위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냐면은 라인 입력에서만 가능한데, 이 유니티 게인이 라인 입력의 기준값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게인 너브를 왼쪽으로 이제 완전히 꺾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레벨에서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패드와 같은 효과를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이제 라인 입력 같은 경우는 최대 입력치가 40dB까지 증가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바로 이제 매키 콘솔의 어떤 하나의 또 특징적인 그런 컨트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억스 부분이 있는데, 억스 부분은 제가 이제 마스터단 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억스가 이제 처음 이렇게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학생들한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좀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좀 크게 보면은 이 억스단은 네 개의 억스 아웃이 있다라는 거, 억스 샌드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징적인 게 Shift 5, 6 있죠? 예, 5, 6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게 5, 6번을 바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채널 스트립 부분에서 이제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이 번호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게 하나의 이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좀 이걸 풀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거는 왜 3밴드냐면은 하이 프리퀀시, 미들 프리퀀시,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로우 컷 필터가 하나가 이제 4번이 이게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세 개로 3밴드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특히 미들 레인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100Hz로 할지 5kHz로 할지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알맞는 레벨을 플러스 마이너스 15dB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래프상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이게 하이 게인을 우리가 이제 하이 프리퀀시를 부스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12kHz라고 되어 있는데 12kHz는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올리고 내리면서 이제 이렇게 레벨이 변화되는 거를 도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퀄라이저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이런 이퀄라이저는 대부분 다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이 이퀄라이저들은 요 레벨 이전의 레벨들도 이렇게 증가된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이 변화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게 이퀄라이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2kHz만 딱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긴데, 그건 너츠 필터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반대로 쓰는 건데 이제 피크 필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이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카오디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집안에 있는 홈 오디오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팟 스피커라든지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 하이 프리, 로우 프리퀀시로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 주변 주파수도 변화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때를 잠깐 보게 되면 2번 높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2-1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면은 이게 100Hz부터 5kHz까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대역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역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kHz를 바꾸게 되면은 1kHz를 바꿀 때 이때 변화되는 폭이 있으면 아시겠지만은 2kHz, 3kHz, 4kHz, 여기서는 100, 1000, 500, 또 이렇게 250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주파수 대역도 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 한 주파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파수까지 전부 다 변화시키는 이런 이퀄라이저가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형 이퀄라이저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피크, DB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때가 있는데, 로우 프리퀀시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80Hz를 기준 주파수로 쓴다고 합니다. 80Hz 대략 100, 90, 80 이런 될 거예요. 이 정도가 이제 중심 주파수가 되는 거고, 이 주파수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하게 되는 거죠. 네, 80Hz만 딱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주파수 보시면은 80에 어떻게 보면 100, 뭐 200, 300, 400, 500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가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역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퀄라이저를 쓰면서 차츰 배우게 되는 건데 이게 무조건 저음만 올린다고 해서 고음만 올린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바꿀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로우 컷 필터가 있게 되는 거죠. 75Hz 이하를 깎아주는 이런 식으로 깎아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깎아주는 건데 요건 이제 우리가 이 로우 프리퀀시를 부스트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깎아준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도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퀄라이저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어떠한 기능이 나한테 꼭 필요한 기능인지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퀄라이저인지 인풋 게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당연한 기능이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이러한 어떤 조절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 목소리가 어떤지 아니면 이제 내가 가지는 기타의 사운드가 어떤지 내가 피아노를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어떤 소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펙트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 아주 자세히 더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하고요. 앞에 이제 많은 실험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이런 콘솔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내드린 제가 이제 과제 있을 겁니다. 맥키에 대한 과제 그거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시면서 한번 다양한 문제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간은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만약에 뭐 늦게 내시더라도 괜찮으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출석 체크를 위한 제 문제 내드린 거 꼭 여러분들이 좀 제출을 제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 6주차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